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상담 기법이라고 하면은 그게 소프트 스킬하고 하드 스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프트 스킬이라는 거는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태도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좀 수양하고 갈고 닦아서 그게 몸에 완전히 배웠을 때 상담 치료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드 스킬이라는 거는 뭐 말하는 기술, 듣는 기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기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 스킬 중에서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수용이라는 주제가 실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오늘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이 느낌을 좀 잘 전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신가요? 네. 네, 자신있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우리 부모님 좀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은 자녀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혹시 내 자녀에게 나는 좋은 부모일까? 라는 고민도 아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담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좀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애착이라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 갓 태어나서 3년까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양육을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좋은 부모라고 하면은요, 아이들의 욕구를 아주 잘 돌봐주죠. 아이가 울어요. 뭔가가 필요가 생겼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는 전적으로 이 생명을 누군가한테 의존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가 중요한데요. 아이 때는 내가 배가 고파, 울죠. 기저귀가 젖었어, 뭔가 어딘가 아파, 불편해. 그러면은 울면서 울음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이구 내 새끼 왜 그러지? 배고파? 하면서 젖도 물려볼 거고요. 기저귀가 젖었나? 기저귀도 좀 갈아줘 볼 거고, 어디가 열이 나나? 어디가 아픈가? 병원도 한번 데려가 볼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보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의 필요한 욕구가 만족이 되면은 그러면은 신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요, 아이들은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나는 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렇게 애착이 잘 형성이 된 관계를 우리가 안전형 애착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믿을만하고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갖게 되죠. 한 55%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정형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한다 그래요. 근데 불행히도 한 45% 정도의 사람은 회피형이나 아니면 저항형이나 혼란형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피형이라는 거는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주지를 못한다 해서 울어도 좀 방치가 된다든지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죠. 그러면 아이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아이인가 봐. 내 존재는 좀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믿음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너무나 남에게만 맞추려고 한다든지 남의 의견에 뭐 나 같은 거야 뭐 괜찮아 라고 한다든지 자기를 좀 소외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기가 쉬워지고요. 저항형이라는 거는 부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강요를 할 때 그때 반항을 하거나 이제 이러면서 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 세상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억지로 남의 것을 자꾸 뺏으려고 한다든지 남들을 쉽게 공격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성향을 갖게 되기가 쉽고요. 혼란형의 애착관계는 부모가 좀 오락가락하는 경우에 어떨 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땐 혼이 나고 어떨 땐 괜찮다 그러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부모가 이중 메시지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얼굴은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난 사랑한다고 사랑한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런 이중 메시지를 준다든지 할 때 아이들은 이제 혼란형을 갖게 되고요. 혼란형 애착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신념은 나도 쓸모없는 사람이고 남들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돼 라는 그런 신념을 이제 가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안정형을 가지면은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적인 갈등들을 많이 갖는 사람들을 보면 나머지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제가 심리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는데요. 네, 무슨 소설책도 아니었어요. 그냥 딱딱한 원서를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가지고 한참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칼로저스라는 사람의 이론서를 읽으면서 그랬었는데요. 그때 조건화라는 거를 읽다가 내가 정말 조건화가 많이 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존재는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죠. 완벽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게 돼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나의 모든 행복이나 나의 모든 어떤 욕구들은요, 부모가 적절하게 잘 제공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조건화가 돼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워보면 강아지 훈련시킬 때도 우리가 조건화를 많이 시키잖아요. 앉아, 잘 앉으면은 밥 이거 먹이 하나 주고, 계속 몇 번 하다 보면은 강아지가 알아서 먹고 싶으면 딱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커가면서 이런 조건화가 됩니다. 부모가 공부 잘하는 거를 보면서 어이구 공부 열심히 하네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를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죠. 말을 잘 듣는 거를 좋아해요. 너 왜 맨날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근데 말 잘 들으면 어유 착하다 하면서 등도 두드려주고 하면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면서 이제 조건화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저 되게 모범생으로 자랐어요. 네, 조건화가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상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은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난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그래서 제가 상담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의문이 하나 이렇게 딱 들었어요. 남들은 술이 안 취해도 잘 놀더라고요.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근데 저는 그런 건 전혀 못해요. 남들 앞에서 뭐 이렇게 춤춰라 그러면은 그런 걸 어떻게 하지? 너무나 이렇게 쭈뼛쭈뼛. 그리고 제가 너무나 강직돼 있고 경직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술을 마시면은 그런 게 개방이 되는 거예요. 막 신나게 잘 놀아요. 그런 제가 너무나 이상했어요. 난 왜 이러지? 맨정신에는 재밌게 놀지 못하고 꼭 술이 취하지만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러고 나서 깨달았죠. 공부를 하다가 내가 남들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하고 살고 있구나. 남들에게 너무나 맞춰주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난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는 술을 안 취하고도 춤도 추고요. 그래서 네, 라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심리학자 중에 하나가 칼 로저스예요. 네, 칼 로저스가 아까 얘기한 그 조건화를 얘기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자아라는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현실의 자아, 그 다음에 내가 이상적 자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거짓 자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현실의 자아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예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나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있는 그대로의 내가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나는요, 되게 찌질하기도 하고요, 되게 소심하기도 하고요, 겁이 많기도 하고요, 되게 게으르기도 합니다. 그런 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장 완벽한 사람이란,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야. 가장 바람직한 아버지란, 가장 바람직한 어머니란 이런 상이야 라는 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현실에 나는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괴리를 갖게 되고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와 내적 갈등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현실의 나와 이상적인 내가 가깝고 그 교집합이 많아지느냐가 마음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하나 이제 거짓자라는 게 있어요. 거짓자라는 거는 흔히 얘기하면 척하는 겁니다. 나 되게 센 척, 나 되게 있는 척.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남들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자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가면을 쓰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남들 앞에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남들이 나를 공격할까봐 혹은 나를 너무 우습게 여길까봐 그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꽤 많이 보게 돼요. 이런 경우 심리학에서는 또 어떤 단어를 쓰자면요, 사람의 삶이 좀 부정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말과 그 사람이 실제로 행동하는 게 많이 이제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런 걸 투사를 하면서 나를 학대를 하거나 자기를 비난을 하거나 혹은 타인들을 비난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예들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환자분들 가끔씩 이제 그런 경우들 보게 되는데요. 저 살 빼고 싶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래서 살을 잘 뺐어요. 근데 몇 달 있다가 또 오세요. 저 또 쪘어요. 또 뺄래요. 또 하고 또 잘 빼세요. 근데 좀 더 있다가 또 오십니다. 자, 과연 그분은요, 정말로 살을 빼고 싶은 분일까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분일까요? 네, 자꾸 찐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고 행동하는 현실이 진실일 경우들이 많아요.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분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꾸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너 왜 이렇게 살쪘니라고 하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다고만 생각을 할 뿐이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실제로 마음껏 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똑바로 살아,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해서 열심히만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영화 있었는데요, 국제시장 영화 혹시 다 보셨나요? 국제시장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이제 동생도 찾고 이산가족을, 그리고 독일에 가서 뭐 광고 생활도 하고 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아버지가 넌 장남이니까 동생들 꼭 찾아야 되고 잘 지켜라 라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노인 백발이 성성할 때 이제 이렇게 칠순 파티를 하는데 방에 혼자 와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하죠. 창밖 보면서 아버지 지 잘했지요?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저 되게 울컥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자기 삶을 살았을까?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자기 삶이었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근데 그런 경우도 정말 많이 보죠.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요, 수용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나는 정말로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이런 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살을 빼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 야, 먹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데 라고만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은, 너의 그런 모습도 난 얼마든지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요,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런 갈등들을 계속 먹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은 아마 중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앞에 있는 내담자에 대한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이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거.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내가 수용당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게 상담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예요. 일례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장발장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쳤는데 말도 안 되게 큰 벌을 받죠. 감옥에 가서 중노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은 자베르가 너 같은 놈을 나는 항상 많이 봤거든. 넌 나가면 또 나쁜 짓을 할 거야. 내가 언제든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너 한 번만 더 걸리게 해봐. 내가 다시 너를 잡아놓겠어. 라고 하죠. 장발장은 자기 스스로는 대단히 흉악한 사람이고 대단히 무가치한 사람이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라는 것을 내재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픈 어느 날 한 성당을 찾아가요. 그 성당에 있는 주교가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주죠. 그리고 나서 형제여 하면서 아주 만찬을 대접을 받습니다. 만찬을 먹으면서도 장발장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면서 그 식기들을 봅니다. 은으로 만들었어요. 이 값어치 있는 것들을 내놨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한동안은 배를 굶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그 식기들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형사들한테 잡혀서 다시 성당으로 끌려왔죠. 그때 주교가 장발장을 바꿔놨죠. 주교가 했던 그 행동이 온전한 무조건적인 수용이었어요. 형제요, 내가 촛대도 줬는데 촛대는 왜 안 가져갔죠? 하면서 촛대를 받아든 장발장이 그 순간 온전히 자기의 이런 모습을 수용해준 주교의 그런 수용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놀랐죠. 그리고 나서 장발장이 나 스스로도 괜찮구나,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은 내 스스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혹은 내가 내 스스로가 정말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보는 거예요. 나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한 번 정도 이야기를 듣거나 해줄 수 있다면은 꽤 괜찮은 관계, 그리고 꽤 괜찮은 삶들을 다시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